우선은 달러와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을 좀 저희는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앞으로 가장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역시 네. 돈의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환율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11월 정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환율이가 1180원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지금 보게 되면 좀 빠르게 좀 외환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와 강세 기대감이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이제 외환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뭐 롤러코스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뭐 달러화가 급등락을 했었죠. 근데 작년에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강세로 이렇게 지금 전환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앞으로 방향성이 어떠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 자체는 달러와 강세 쪽에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실린다라고 보이고요. 경제 여건을 보더라도 달러와 강세 부분 요인들이 좀 우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달러 강세라는 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모든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 외국인 매수가 좀 확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라고 네. 하는 기대를 하는데 네네.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부분이 또 좀 있는 부분이 작년에 지난 이제 2010년대를 한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면 2010년대 이후 지금 달러화가 사실 계속해서 이제 강세가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됐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대비해서 뭐 S&P 500, ETF를 투자했던 게 가장 성과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가 사실 2010년대에 들어서 사상 최장 이제 뭐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하죠.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 부분에 굉장히 호황으로 이어지고 이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강세로 이어지면서 사실 투자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흐름 자체가 앞으로도 바이든 정권에서 사실 미국 위주의 어떤 그 경제 정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 경제의 또 호황이 2020년대에도 사실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2010년대 이후 벌어졌던 이런 달러 강세 흐름이 뭐 재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 보면은 주가가 약한 원인을 찾을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수급이 딸린다 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말씀은 미국은 수급이 아주 풍부하게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쵸. 수급이 네. 강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주가 레벨도 그렇고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우리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외국인의 투자 달러가 강세가 되는 한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쉽게 들어오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그 글로벌 이제 투자 자금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사실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신흥국 뭐 부분에서는 자금이 사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지난 이제 사실 2013년 당시 한번 좀 예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던 2013년이거든요. 그때 신흥국에서 특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흥국에서 어떤 자금이 굉장히 빠지면서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막 미국 신흥국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그리고 특히 외환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도 되게 우려가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의 통화 긴축 자체는 결국 달러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달러와 강세 요인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글로벌리하게 그 어떤 통화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으로 사실 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서학개미라고도 표현하지만 이제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스권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한데 미국은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식 투자 그냥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위원님은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중장기적으로 사실 달러와 강세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어떤 경제의 어떤 호황의 어떤 두 번째 이제 그림자 바이드노믹스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역시 미국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투자 부분에서는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좀 뭐 말씀드립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뭐 1조 맞습니다. 달러. 네. 그다음에 또 뭐죠? 그 사회 그 뭐죠? 그 기금인가요? 뭐 3조 네네. 5천억에 이거 네네. 물론 뭐 1조, 2조 정도로 뭐 낮추자 이런 얘기 있기는 하지만 이런 네. 것들에 의해서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네. 그 중장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장기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달러 강세의? 사실 바이든의 재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정권에서 바이든이 경제 부분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서 재선을 가게 되면 이게 8년까지 가는 스토리잖아요. 결국 미국 경제가 만약에 바이든이 한 번에 재선을 성공하고 이게 코로나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뉴딜 정책처럼 이런 막 경기 부양책을 써서 쭉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2020년대 쭉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선 가장 지금 이제 주목할 바이드노믹스다라고 좀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예. 아무리 짧게 잡아도 일단 4년 이상은 이 달러 강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우선은 달러와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을 좀 저희는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참 그 달러 약세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서운한 이야기인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앞으로 가장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역시 네. 돈의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돈이라는 건 결국 생산성 또 이제 효율을 또 쫓아가잖아요. 네.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냐 또 이제 성장성이 좋냐 뭐 이런 신기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할 텐데 이러한 부분을 따라갈 때 환율 특히 환율의 방향성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같이 이제 좀 판단해서 어떤 이제 그 글로벌 투자에서는 이제 환의 흐름을 맞춰서 이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경제가 좀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이번에 헝다 문제도 있지만 뭐 전력난 문제, 네. 그로 인한 또 뭐 여러 가지 기업 부채 문제에 또 다시 부각이 되기도 하고요. 중국 경제의 흐름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는 앞으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좀 반대 좀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면 사실 중국 경제는 이제 좀 꺾이는 사실 분위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가장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마 산업 구조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같이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 보게 되면 이제 국가 부채라고 하죠. 이제 총부채 사실 이제 관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구조 조정입니다. 산업이 결국 부채를 못 늘린다라는 건 이제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산업의 어떤 그 성장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럼 왜 이런 선택을 내렸느냐를 사실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대외 여건이 안 좋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경제는 이제 크게 대외 의존도를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이제 뭐 쌍순환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수 부분을 굉장히 좀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려고 보니까 이제 수출 부분보다도 내수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 이제 부분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어떤 위안화 국제화라든지 국제 금융 부분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같이 가져가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더라도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내수 부분을 키우고 자체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두 가지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도 떨어지게 되고
국내 산업도 뭐 과잉 구조조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투자 부분들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장 부분이 계속 좀 둔화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좀 문제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뭐 중국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좀 부담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다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좀 뭐죠?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다시 카드를 꺼냈죠. 네. 이거의 의미는 뭔가요?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 패권 전쟁은 이건 어떤 정권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제 그 전쟁은 2단계로 지금 들어가서 이제 무역 전쟁에서 이제 산업 전쟁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인프라 투자하고 같이 이제 부각시킨 부분이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재건하겠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쪽에 90년대에 이제 좀 어떤 세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면서 사실 이제 저가의 노동력으로 이제 생산기지로서 이제 가면서 미국은 사실 제조업을 버렸었거든요. 그렇죠.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 쪽을 갔던 거고요. 근데 미국이 다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이라는 부분은 중국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산업 구조조정이랑도 사실은 연관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때서부터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지만 네. 결국 다 끝나고 보니까 계산서를 이렇게 해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별로 타격을 못 준 것 같다. 중국의 수출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네. 예, 오히려 미국 향으로도 더 늘어났단 말이죠. 네.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의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올해 한 중반 이후로. 네. 왜 이렇게 바뀌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이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바이든 정권의 어떤 그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을 사실 이걸 딜레이 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봤던 부분은 사실 코로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우선순위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미국 어떤 경제 정책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바이든 정권에서는 결국 트럼프 정권에서 실패한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선 트럼프 정권이 우선은 어떻게 보면 몰락을 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경제 부분.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제 경제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 할 때 결국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패권 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제 길들이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트럼프 때처럼 그런 그냥 뭐 험악한 미중 네. 무역 분쟁 같은 이런 이슈가 다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다시 이런 그 미중 패권 전쟁 어떻게 보면 2차전이죠. 그 부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이즈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 금융시장에 좀 방해가 되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좀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건 미국 자체 지금 물론 공급단 원자재 이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중국의 그 저가 제품이 없을 때의 또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때의 그 제품의 가격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어떤 분쟁을 확대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과 이제 그 결정이잖아요. 그 많은 이제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성향을 보게 되면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원래 좀 중용적인 무역적이었죠. 좀 어떤 그 협상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결국 계속 그런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에서 좀 이제 어떤 그 밸런스를 계속 조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좀 치우친다 싶으면 다시 중간으로 잡고 이제 느슨해진 다음에 또 계속 잡는 거죠.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미중 무역 전쟁 2차전은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디에서 그러한 일들의 어떤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미국의 농산물 가져가고 중국에 뭐 관세 올리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같은 패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번에는 뭐 그 마지막 트럼프 마지막 임기 때 했던 가장 중국을 아프게 했던 것이 그 기술에 대한 제한, 반도체 규제라든가 이런 거였잖아요. 뭐 좀 달라질까요, 패턴이? 결국 이러한 부분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이랑 맞물린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뭐 301조인가요? 예, 하여튼 굉장히 그 슈퍼 예,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무역 분쟁에서 그것까지 카드를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거를 쓴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대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공동 대응하겠다. 역시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 주도의 어떤 글로벌 서플라이 재편을 결국 가려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공급망이 결국 이제 좀 다시 이제 풀고 다시 이제 엮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결국 미국 주도로 결국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구축해 가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에서 뭐 우리 작년에 얘기할 때는 이제 보통 베트남, 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옮겨지고 그 새로운 밸류 체인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그 공급 부족, 뭐 중국을 배제했을 때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게 쉽겠느냐, 밸류 체인 바뀐다는 게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겠냐, 적어도 뭐 5년 이상 뭐 그렇잖아요. 보통 공장을 새로 짓더라도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그렇죠. 시설 가동하고 인력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5년이고 10년이고 중국의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때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분업과 비교에 의한 어떤 그 분업 체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을 위주로 지금까지는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무역 분쟁, 패권 전쟁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지금 이제 인플레 부분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공급 부분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약화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함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도 지금 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 논리가 먼저 우선된다고 하면 원가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정부는 역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두 가지 근데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책들, 그러한 분위기들이 연출됐을 때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금융시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감내하고라도 이걸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어려워지는 요기를 뭔가 그 버티게끔 혹은 뭐 더 좋아지게끔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끌고 나갈 것이냐 뭔가 대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아직은 사실 이게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사실 이제 G2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제 이제 슈퍼 파워들의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냉전이라고 사실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냉전 체제 저희가 뭐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뭐 냉전 세대에서 사실 그때는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들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하냐. 네, 맞습니다. 기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금융시장에는 좀 먹구름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 아젠다 가지고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그 중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뭐 하긴 지금 그 구조조정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도 미국과의 2차 패권 전쟁을 대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기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수 시장, 뭐 쌍순환이라고 표현하는 내수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거기다 또 뭐 기업 규제, 플랫폼 기업 규제라든가 뭐 공동부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투자 심리는 약화시키고 있고 중국의 이러한 정책들,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에서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 하나의 그 회심의 전략인지 아니면 이건 뭐라죠? 자충수인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싸우면 말리고 흥정은 붙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제 논리로 푸는 게 사실은 뭐 가장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보거든요. 뭐 구소 냉전 시대에 이제 좀 저희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때 이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은 경제하고 정치가 같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는 뭐 부딪힐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 부분이라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결국은 뭐 이게 서로 이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과정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이제 취할 건 취하고 하면서 사실 봉합으로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협상이 돼가지고 네, 서로. 협상으로 사실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도 이렇게 벼랑 끝 전술처럼 이렇게 막 험악한 말을 하면서 끌고 가지만 결국은 협상이죠. 경제 서로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예. 근데 하긴 또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경제가 답이다. 결국 예. 네. 근데 네. 중국도 내년 10월인가요? 11월에 네. 그 시진핑 연임 그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선거가. 예. 그것을 위해서 정치적 이유로 강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화해로 뭔가 봉합을 시키는 게 연임에 좀 유리할까요? 중국의 연임에는 정서상? 위기를 조장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외부의 내부를, 적을 만드는 네, 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2월, 10월, 10월까지는 분위기가 어쨌든 더 그래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뭐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둘 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강으로 가주는 게 서로에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긴 뭐 내부도 지금 내부를 어수선하죠. 어수선하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부도 자체를 가주는 게 정치적으로도 뭐 그게 이제 심해져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면 문제지만 분위기만 그쪽으로 가고 경제적으로 또 협상을 잘 해나가는 이런 국면이라면 서로에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얼핏 네. 말씀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바이든 입장에서도 막 그 재정을 풀어가지고 해야 될 게 많은데 네. 자꾸 안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막히는 걸 풀 때 중국의 어떤 그 논리를 세우면서 그걸 풀어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 게 인도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의 주가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네. 근데 이런 거 있죠. 페인팅 모션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데는 정말 값비싼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 네. 밸류 체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너네가 완전히 더 힘들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방식으로 가는 모습으로 협상을 위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협상이 되건 안 되건 이쪽을 일단 무조건 키워놓고 봐야겠다.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전략이 다른 거고 인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 대체제라고 본다. 결국 이제 포스트 차이나를 지금 계속 찾았던 거잖아요. 뭐 베트남도 되고 인도도 되고 멕시코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제 위치상 가깝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스트 차이나로서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중국도 사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극단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극단으로 가는 건 사실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유리한 어떤 판을 깔아놓게 되면 미국이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꼭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버리겠다라기보다도 어떤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사실 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인도로 옮기겠다 이게 네, 아니라 그렇죠. 그 중국의 힘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인도를 통해서 대체하겠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의 뭐 이러한 어떤 미국의 전략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아주 위험하지 않냐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거시적으로 인도 경제를? 사실 뭐 인도 경제는 제가 잘 안 봐가지고요. 잘은 모르고요. 예. 인도 경제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어떤 그런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또 잠재적인 또 그 가능성도 큰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스트 차이나의 어떤
그 어떤 사실은 지금은 후보 순위 1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도가 가장 지금 보면 인도랑 중국 다도 사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전쟁도 뭐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적으로는 포스트 차이나로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인도의 역할, 우리가 이렇게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은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네. 다 아는 내용일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협상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작년에 인도 대체제를 만들겠다 했을 때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좀 별로 말빨이 안 먹힐 수 있어도 네. 그동안 계속 뭔가 투자한 거나 뭐 일어난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은 느낄 수도 있겠네요. 중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거시적으로 들어보니까 내년도 투자 환경이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부분이 이제 다 온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더 좋아질 게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환경에서도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뭐 다른 나라들은 많이 어렵겠지만 뭐 네. 중국 당사국은 미국 자체의 기업들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은 미국 기업도 다른 나라들과 다 똑같이 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혁신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혁신이라는 건 항상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변화 속에서 굉장히 좀 강해지거든요. 이번에 어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할 때 거기에 또 미국 그 이제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은 기회들을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예전에도 보면 뭐 애플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뭐 유니콘들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계속해서 어떤 혁신들이 나와준다면 또 다른 이제 21세기 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변화의 시대에서 이제 어떤 이제 기업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과 기술을 이제 주도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나라가 될 거냐를 봤을 때 그래도 미국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거시적으로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 그 다음에 전망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야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맥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이코노미스트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